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등과 함께 1960, 70년대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프로복싱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선수. 194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행정의 중심 도시인 뷰포트에서 가난한 농가의 12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조 프레이저의 원래 본명은 조셉 윌리엄 프레이저로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백내장을 앓아 왼쪽 시력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간 돼지를 쫓다가 넘어지면서 왼팔을 다치게 되고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팔이 일정 각도 이상 펴지지 않는 장애를 갖게 된다. 필라델피아로 이사온 그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했고 배운 것 없고 흑인인 그가 이런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싱밖에 없었고 프레이저는 망설임 없이 글러브를 끼게 된다. 그는 팔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성실함으로 피땀 눈물을 흘리며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그의 굳어진 팔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력적인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는 무기가 되었다. 그렇게 아마추어에서 두각을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낀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에 도축장에서 일하며 샌드백 대신 저장고에 걸린 고깃덩어리를 치며 훈련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싱을 포기하지 않았고 커리어를 계속 쌓아 1964년 도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결승에서 맞붙은 선수 버스터 마티스는 프레이저보다 거의 100파운드가 많은 체중인 295파운드의 거구로 3라운드 경기 동안 프레이저는 힘과 기술에서 마티스에게 뒤졌고 결국 선발전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신은 프레이저를 버리지 않았는데 마티스가 훈련 중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에 후보였던 프레이저가 대표팀에 합류, 극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프레이저는 천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대들을 하나둘 때려 눕히면서 순조롭게 준결승까지 올라간다. 준결승 상대는 당시 소련의 강자 바딤 예멜라노프. 프레이저는 신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파이팅으로 상대에게 붙어 두 번의 다운을 만들어냈고 결국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키면서 가볍게 승리하게 된다.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두고 링 밖으로 나온 프레이저는 왼쪽 엄지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경기 중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결승전뿐. 프레이저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고 다친 손가락을 응급처치한 후 결승전에 임하게 된다. 결승전 상대는 독일 올림픽 레슬링 팀에 합류하지 못한 버스 정비사 한스 후버. 부상의 영향인지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힘겹게 3라운드를 버티는 근성을 보인 프레이저는 결국 3대2라는 근소한 점수차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프레이저는 이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인생도 변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 올림픽 영웅이 되었지만 여전히 흑인이라는 굴레 속에 차별을 받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도 없었다. 이에 프레이저는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도축장에 돌아가지만 시합에서 입은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도축장에서마저 해고당하고 만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의 트레이너였던 앙크드럼이 클로버 레이라는 지역 사업가 그룹을 모집, 프레이저가 프로로서 풀타임 훈련을 할 수 있는 후원자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로 프레이저는 1965년 8월 16일 프로로 전향하게 된다. 프로 데뷔 이후 프레이저는 182cm라는 헤비급치고는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인파이터 스타일로 거리를 좁혀 들어가 폭발하는 펀치 세례로 상대를 쓰러뜨리며 11연속 KO승을 달성. 이에 사람들은 머리 위로 김을 내뿜으며 달려나가는 그의 모습에 스모킹 조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다. 하지만 그의 말, 훈련 중 사고로 왼쪽 눈이 실명에 가까워질 정도로 나빠지면서 또다시 위기가 오지만 프레이저는 이러한 신체적 단점을 상체를 크게 흔들어 빠르게 상대에게 접근해 강력한 레프트 훅을 날리는 특유의 복싱 스타일로 보완하는 천재성을 보인다. 이런 프레이저의 눈부신 발전에는 숨은 명 트레이너의 영향이 컸는데 그는 바로 에디 푸치였다. 30년대를 주름잡았던 갈색 폭격기 조 루이스의 스파링 파트너로 유명했던 에디 푸치. 그는 후에 조 프레이저, 켄 노턴, 레리 홈즈, 마이클 스핑크스 등 다수의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명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다. 이런 그가 앙크드럼의 권유로 합류하게 되고
에디 푸치의 가르침으로 프레이저는 단점을 보완, 특유의 복싱 스타일을 재정립하게 된 것이다. 1966년 9월, 세계 랭커인 오스카 보나베나를 상대로 경기에 임하는 프레이저. 역시 랭커다운 면모를 보여준 보나베나에게 2라운드에 두 차례나 다운을 당하지만 가까스로 2대1 판정을 얻어 프레이저는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이렇게 고비를 넘긴 프레이저는 1967년 더그 존스를 6라운드에, 조지 차바로를 4라운드에 KO 시키면서 메인 이벤터로서 발돋움하게 되고,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파병 진병겁으로 챔피언이 박탈되어 공석이 된 WBC 헤비급 결정전에 나서기 전까지 파죽의 19연승 17KO라는 무시무시한 전적을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챔피언 결정전에 나서게 된 프레이저의 상대는 바로 올림픽 선발전에서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버스터 마티스였다. 복수의 상대를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만나게 된 프레이저는 이를 갈게 되는데, 1985년 3월 4일 WBC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당시 34연승 17KO의 버스터 마티스는 전적으로 봤을 때 프레이저보다 한 수 위였다. 하지만 프레이저는 자신보다 11cm나 더 큰 마티스를 향해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안으로 파고들어 쉴 새 없이 주먹을 날렸고, 결국 11라운드에 프레이저의 집념은 TKO 승을 가져오게 된다. 프로 데뷔 3년 만에 아마추어 시절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마티스에게 복수를 이뤄냄과 동시에 세계 헤비급 타이틀까지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낸 조 프레이저. 그의 상승세는 계속되어 3개월 후 마누엘 라모스를 상대로 2라운드 TKO 승, 예전 자신에게 애를 먹였던 오스카 보나베나를 상대로 판정승, 데비 지글위츠를 1라운드에 KO 시키면서 3차 방어전에 성공, 4차 방어전에선 제리 커리를 만나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데 커리의 눈부상으로 경기가 스톱되고 프레이저의 TKO 승이 선언된다. 이 경기는 1969년 링지에 의해 올해의 경기로 선정까지 되게 된다. 이렇게 두려울 것이 없었던 조 프레이저는 당시 WBA 챔피언 지미 앨리스와 통합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되는데, 1970년 2월 16일 벌어진 WBA WBC 세계 헤비급 통합 타이틀 매치. 지금껏 단 한 번도 다운을 허용하지 않았던 굳건한 맷집을 자랑하던 지미 앨리스였지만, 포구와도 같은 프레이저의 펀치에 결국 4라운드에서 두 차례 다운을 당하면서 프레이저는 통합 챔피언의 영광을 얻게 된다. 1971년 3월 8일 프레이저는 무죄를 선고받아 복귀한 무하마드 알리를 상대로 2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당시 프레이저의 전적은 26연승 23KO, 무하마드 알리는 31연승 25KO로 둘의 경기는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인파이터의 프레이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쉴 새 없이 안으로 파고들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레프트를 내밀며 빠른 발의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알리. 이에 프레이저는 어떻게 해서든 접근하기 위해 알리의 잽 정도는 맞아주며 파고들지만, 그때마다 알리는 클린치로 프레이저의 공격을 봉쇄해버린다. 이러한 장면은 계속되고 엄청난 시합이 될 줄 알고 기대했던 관중들은 지루한 경기에 실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창과 방패 마냥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합은 11라운드 프레이저의 기세에 알리가 슬립다운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알리가 많이 지쳤다는 것을 느낀 프레이저는 더욱더 기세를 올렸고, 결국 15라운드에 알리에게서 다운을 뺏어내면서 승리를 하게 된다. 무하마드 알리까지 이긴 프레이저에게는 더 이상 적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후에 테리 다니엘스를 4회, 론 스탠더를 5회에 이기는 등 통합 타이틀 4차 방어까지 손쉽게 이뤄내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프레이저에게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그는 바로 핵주먹 조지 포먼이었다. 조지 포먼. 196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데뷔한 후 무패의 KO 행진으로 기술보다는 엄청난 위력의 펀치로 상대방을 단번에 다운시키는 슬러거 스타일의 폭군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1973년 1월 22일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벌어진 경기. 당시 포먼은 20연속 KO승을 포함 37전승 34KO라는 무지막지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박사들은 4차례의 방어를 성공한 데다 무하마드 알리까지 이긴 프레이저의 우세를 점치고 있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자신의 특기인 상체를 숙이고 돌진하는 인파이팅을 선보이는 프레이저.
하지만 포먼은 우월한 신장과 맷집으로 손쉽게 버텨내며 그를 밀어냈고, 프레이저가 상체를 숙이는 타이밍에 자신의 주무기인 강력한 핵주먹을 날리며 1라운드 3회, 2라운드 3회, 총 6번의 다운을 이끌어내면서 2라운드 2분 26초 만에 경기를 끝내고 챔피언 벨트를 빼앗는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조 프레이저. 하지만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 2일 조 버그너와의 재기전에서 12회 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심기일전하며 복귀한 프레이저는 무하마드 알리와 논 타이틀 경기를 잡고 ABC 방송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라는 프로에 알리와 함께 출연하게 되는데, 이 프로에서 둘은 첫 번째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프레이저가 자신이 첫 번째 경기에서 이겼다고 말하자 알리가 막말을 하면서 무식하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 말을 듣고 격분한 프레이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알리에게 내가 왜 무식하냐 라며 불편함을 보인다. 이에 알리가 프레이저의 목을 잡고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곧바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결국 방송은 중단되고 열이 받은 프레이저가 나가버리자 남은 방송은 알리 혼자 진행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부터 둘은 서로 앙숙이 되어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게 됐다고. 1974년 1월 28일에 벌어진 경기. 이전 방송에서 알리에게 모욕을 들은 프레이저는 적극적으로 상체를 흔들며 알리에게 접근한다. 하지만 프레이저의 파일법을 연구한 알리. 프레이저가 상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빠른 펀치 연타를 날리며 그의 접근을 봉쇄한다. 이에 프레이저가 어느 정도 맞는 것을 각오하고 접근을 강행하자 알리는 클린치를 이용해 공격을 차단, 긴 팔을 이용하여 접근을 견제하는 잽을 계속해서 날리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점수를 따내는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런 알리의 공격에 위험해진 프레이저는 2라운드, 종료공을 착각한 레프리의 간섭으로 위기를 겨우 모면하게 된다. 이후에도 경기는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고, 중간중간 프레이저의 강한 공격이 먹히긴 했지만 알리의 견제에 계속해서 공격이 막히게 되고, 허리를 이용해 상체를 계속 흔들며 한 방을 노리는 프레이저의 전술은 체력 소모가 심했고, 라운드 후반이 되자 눈에 띄게 둔해진 몸놀림으로 알리의 연타를 허용하는 프레이저. 결국 치고 빠지는 전술로 프레이저의 발을 묶은 알리는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아마도 알리는 프레이저의 변하지 않는 공격법에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알리에게 진 프레이저는 제리 커리와 지미 앨리스를 이기고 1975년 10월 1일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알리와 3차전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알리는 자신을 처참하게 때려눕혔던 조지 포먼을 제압하며 킨샤샤의 기적을 일으켜 상승세였다. 경기가 시작되고 1라운드부터 기세를 올리는 알리의 레프트 훅에 휘청이는 프레이저. 선제 제압은 알리가 이렇게 시작했다. 특유의 빠른 연타로 몸을 숙이고 들어오는 프레이저를 견제하며 점수를 따내는 알리. 허나 초반과 달리 알리의 연타에 위빙을 크게 하면서 매서운 반격을 가하는 프레이저. 하지만 알리는 로프 기대기를 활용하여 결정타를 내주지 않으면서 6라운드에 프레이저의 마우스피스가 빠질 정도의 훅을 날리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38도라는 무더위 속에 벌어진 경기에서 먼저 지친 것은 프레이저였다. 13라운드 알리의 라이트 훅에 다시 한번 마우스피스가 날아갈 정도로 제대로 맞은 프레이저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알리는 계속해서 프레이저의 안면을 공략한다. 14라운드가 되면서 프레이저의 움직임은 확연히 둔해졌지만 계속해서 알리를 코너에 밀어붙이면서 공격의 기회를 노린다. 하지만 알리는 수비적이면서도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프레이저의 안면을 공략했고, 이에 프레이저는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지치게 된다. 그렇게 힘겨운 라운드가 끝나고 트레이너인 에디 푸치는 프레이저에게 기권을 설득. 이에 프레이저는 이를 거부하지만 에디 푸치는 시합은 끝났어. 모든 사람이 오늘 네가 한 경기를 기억할 거야 라며 포기 선언을 했고 15라운드 알리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후에 알려진 바로는 과거 사고로 인해 실명에 가까웠던 왼쪽 눈으로 여러 차례 경기를 강행했던 프레이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몇 배의 체력 소모가 심했었다고 한다. 이런 그가 알리와의 경기에서 두 눈가가 크게 부풀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지경이 되자 에디 푸치는 프레이저가 위험하다 판단하고 기권을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더욱 재밌는 것이 승리한 알리 역시 탈진 직전 상태였다고. 사실 알리도 14라운드가 끝나고 코너에 돌아와
트레이너에게 자신의 글러브 끈을 잘라달라고 했다고 한다. 알리는 프레이저가 내가 기권하기 바로 전에 먼저 기권을 했다. 프레이저를 때리다 지쳐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라며 힘든 경기였다고 수레했다. 이날의 경기는 마닐라의 전율이라 불리며 20세기 복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파이트로 선정되게 된다. 프레이저는 패배 후 열패감에 빠지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 데뷔 이후 자신에게서 처음으로 패배를 안겨준 조지 포먼에게 도전, 그에게 승리하여 열패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다. 1976년 6월 15일 이날 경기장에서 관중들과 아나운서는 크게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프레이저가 머리를 밀고 나온 것 때문이었다. 관중들은 당시 폭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았던 포먼에게는 야유를, 비장한 각오로 머리까지 밀고 경기에 임하는 프레이저에게는 승리를 기원하며 엄청난 환호성으로 응원했다. 그렇게 대조적인 분위기의 경기는 시작되고 프레이저는 첫 번째 대전처럼 무턱대고 포먼에게 접근하지 않고 신중하게 경기를 펼친다. 하지만 포먼 역시 신중함을 보이면서 경기는 조심스럽게 흘러가는데 5라운드 포먼의 강력한 레프트훅이 프레이저에게 적중되면서 둘의 희비는 갈리게 되는데 이후 또 한 번의 다운으로 프레이저는 TKO 패를 당하게 된다. 이 패배 후 프레이저는 더 이상 링에 오르지 않겠다. 나는 내 글러브를 우리 집 벽에 걸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안다. 라며 은퇴를 발표하게 된다. 그렇게 은퇴한 프레이저는 영화 로키에 카메오로 출연했었는데 이에 대한 후일담으로 당시 촬영을 위해 복싱계 인사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을 때 프레이저만이 유일하게 초대에 응했고 영화 촬영장에 스스로 찾아와 촬영 준비 과정에서 5시간 가까이 자신을 기다리게 한 것에도 개의치 않는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이며 카메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고 한다. 또한 로키 발보아가 냉동고기를 샌드백 삼아서 때리는 훈련 장면은 프레이저의 실제 훈련 모습에서 따온 것이라고. 그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1970년대 말 조 프레이저 앤 더 넉아웃을 결성하여 음반을 냈으며 미국 전역을 포함하여 아일랜드와 유럽 일대를 돌며 투어 콘서트를 하기도 했다. 1978년 3월 15일 남아공 출신 칼리 노즈와의 시합으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간염 진단을 받아 성사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1년 12월 3일 다시 링에 오른 조 프레이저. 그는 무명의 프로이드 커밍스와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스모킨조가 아님을 확인했고 결국 37전 32승 27KO 4패 1무란 전적을 남기며 16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은퇴한 후 자신을 따라 복싱 선수가 된 아들 마비스 프레이저와 딸 제키 프레이저 라이드를 트레이닝 시켰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마비스 프레이저는 레리 홈즈에게 도전하지만 1라운드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운. 이후 전의를 상실한 마비스 프레이저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샌드백 마냥 레리 홈즈에게 거의 농락당하다시피 계속 맞다가 결국 레프리의 중지로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된다. 제키 프레이저 라이드는 무하마드 알리의 딸인 라일라 알리와의 경기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패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각종 방송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고 1996년 자신의 자서전까지 내면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전설도 흘러가는 시간은 이기지 못하는지 나이를 먹으면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프레이저는 2011년 간암 진단을 받게 되고 몇 주 후인 2011년 11월 8일 암이 전이가 되면서 결국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장례식은 필라델피아 한 교회에서 많은 복싱 전설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영화배우 미키 루크는 그에게 조문의 뜻이 담긴 비디오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의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는 위대한 챔피언을 잃었다. 나는 항상 그를 존경했고 경의를 표하며 기억할 것이다. 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그가 떠난 후 5년 뒤인 2016년 6월 3일 그의 곁으로 가게 된다. 지독한 가난과 장애를 가진 불리한 신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맞서 싸우며 프로복싱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선수. 그의 전적인 37전 32승 27KO 4패 1무에서 패배는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 단 2명뿐. 최고의 위치에서도 항상 겸손했던 조 프레이저는 지금까지 헤비급 전설로 추앙받는 선수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